서울 강동구에 사는 7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7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노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자녀 지원을 합쳐 월 소득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대출 원리금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집값은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쓸 돈은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부자인데 가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단순히 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134만 가구입니다. 60세 이상 자가 보유 가구 5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이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뉴스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집을 가졌는데 왜 가난한가? 집값이 올랐는데 왜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가? 그리고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는가?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자료입니다. 60세 이상 자가 보유 가구는 전국에 622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134만 가구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비율로는 21.6%입니다. 5가구 중 하나입니다. 이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스푸어입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쓰이던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30대, 40대가 대출을 크게 끼고 집을 사면서 원리금 상환에 짓눌리는 상황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시니어 하우스푸어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출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벌이 자체가 부족합니다. 쓸 현금이 없습니다. 분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총 자산의 70% 이상이 주택에 묶여 있습니다. 둘째, 금융 자산이 연간 소득보다 적습니다. 셋째, 소득 하위 50% 이하입니다. 월 기준으로 305만 원 이하입니다. 이 3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60세 이상 자가 가구가 134만 가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7만 가구였습니다. 8년 사이에 17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집단의 평균 총 자산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92.6%가 주택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억 8천만 원 가까이가 집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 자산은 얼마일까요? 평균 859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한 개월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집을 빼면 사실상 현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평균 소득은 222만 원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빼고 나면 처분 가능 소득은 198만 원입니다. 여기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을 제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65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6가구 중 하나는 이미 지출이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입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왜 더 팍팍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17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 집단의 월 소득은 14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22만 원입니다.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여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생활 여력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뺀 나머지입니다. 2017년에는 9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5만 원입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손에 남는 돈은 줄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유는 필수 지출의 증가입니다. 식료품, 주거, 의료비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약 1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 방문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생활비에서 빠져나갑니다.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추가로 겹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8.67% 상승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연결된 것이 보유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 높으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복지제도, 기초연금 수급기준, 금융지원 자격 등이 공시가격과 연동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더 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는 현금은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15억짜리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을 팔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일정 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만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입니다. 아는 의원, 아는 약국, 익숙한 시장, 오래된 이웃입니다. 고령층에게 이 생활 반경은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원치 않는 이주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상속입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본인의 노후 생활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현실과 충돌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니어 하우스 푸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영목이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집이라는 자산을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죽을 때까지 살고 죽고 난 뒤 집을 넘깁니다. 오래 살수록 받는 돈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입니다. 잠재 가입 대상자가 수백만 명인데 실제 가입자는 극소수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주택은 공공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집값 수준을 생각하면 이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강남, 서초, 용산, 마포, 강동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가격이 18% 넘게 오르면서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연금 가입 가능 대상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서 더 멀어지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깨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하나금융그룹이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민간주택연금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상품입니다. 핵심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신탁 형태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공주택연금이 막혀있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방향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실질 GDP를 0.5에서 0.7%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3에서 5%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이라는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제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주택은 사실상 잠자는 자산입니다. 수천만 명이 집 안에 수억 원의 자산을 묶어두고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잠든 자산을 깨우는 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가 단순한 노인 빈곤 이야기로 읽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매달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집이라는 자산만 있습니다. 세금은 내야 합니다.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자니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팔고 나서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고령층 134만 가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자산 보전 수단이었습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샀고 그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그 집에서 소득을 끌어낼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도의 공백입니다. 주택연금은 있지만 가입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간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정책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도 10년에서 20년 뒤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시점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집값이 15억인데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집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134만 가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같은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이라는 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실제 수령액 계산부터 민간 상품과의 비교,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